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자영업자분들은 가게 일을 준비하시며 많이들 듣는다고 하시던데 전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곳 사연을 들어요. 이어폰을 끼고 이곳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하루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싹 푸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속 시원한 복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제 몸도 가벼워질 것 같이 시원하고 감동적인 사연에는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얻고는 하죠. 항상 이곳 사연을 들으며 도움을 받는 것 같아 저도 제 사연이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정말 이상한 집안이었습니다. 좀처럼 다른 집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죠. 모두 다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몇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와 빈둥거리다가 엄마에게 목돈을 받아가고는 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죠. 엄마에게도 물어봤지만 잘 모르는 건 저와 마찬가지였고요. 어쨌거나 이상한 아버지로 인해 엄마는 홀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아이가 셋이나 있었기 때문에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봐온 저는 장녀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집안에 보탬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살던 곳은 동네는 작고 일자리도 별로 없어 어린 제가 일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농장에서 일을 거들어 달라는 알바 자리가 생겼지만 수시로 있던 일은 아니었죠. 제가 할 만한 일자리는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한 식당에서 일자리가 생겼고 제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마 지금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을 텐데 저 때는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최저시급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동네이다 보니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받게 되었죠.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었어요. 우선 돈을 벌어 엄마를 돕고 동생들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게 된 식당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동네 아저씨들 주정도 받아줘야 했고 설거지와 홀 서빙, 청소까지 도맡아서 했거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돈도 받으면서 식당에서 나오는 밥을 먹으며 제 입을 덜 수도 있었고 가끔은 남은 음식을 싸가져가 엄마와 동생들에게 줄 수가 있어 힘든 일도 참으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죠. 그 일을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때쯤 가게 사장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인 아이였는데 아예 다른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전혀 얼굴을 모르던 아이였죠.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 3년 동안 가게를 찾아오지도 않던 애가 주말이면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제 곁을 맴돌면서 의미도 없는 말을 거는 거예요.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건 알았지만 전 연애에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 생활과 알바, 그리고 동생들 돌보는 시간만 하더라도 하루가 부족했으니 연애에는 관심 가질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무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애가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가게 사장님께서도 목격을 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저에게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우리 창영이가 좋다고 하든? 네? 네. 그런데 제가 거절했어요. 전 학교 생활에 동생들까지 봐줘야 하니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랬다면 다행인데 너 혹시나 다른 마음 먹으면 안 된다? 괜히 우리 아들 꼬시지 말라고. 내가 너 우리 아들 꼬시라고 여기서 일 시키는 줄 알아? 너 일하는 동안 내가 지켜볼 테니 행동 조심해. 알았어? 고백한 것은 아들이고 난 거절을 했는데 왜 나보고 행동을 조심히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했죠. 그런데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아무렇지 않은 척 사장님 말이 맞는 척을 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에서 유일하게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억울한 대우를 받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일을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근처에 있는 큰 도시로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가게 사장님 아들이었던 창용이를 마주치게 됐어요. 저의 아는 얼굴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 보통의 반가움을 표시하게 되었죠. 그런데 창용이는 저를 굉장히 반가워했고 아직도 저에게 호감이 있어 보였어요. 아니, 그때까지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이전처럼 뱅뱅 돌아서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대답은 이전과 똑같았죠.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자 창용이는 천천히 친구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타지에 나와 마음 붙일 곳이 없었으니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별 마음 없이 수락하게 되었고요. 그날 이후 저와 창용이는 자주 만남을 가지며 지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부쩍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어요. 2년 넘게 꾸준히 저에게 마음이 있는 창용이를 보며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었고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는 사장님이었던 창용이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이미 얼굴도 아는 사이이고 괜히 나중에 들키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마음 편히 연애를 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게 된 거죠. 당연히 창용이 어머님께서는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 가정 형편 때문인지 가게에서 일할 때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으니까요. 저도 이전부터 사장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무슨 상관일까 싶었죠. 그렇게 어머님의 태도에는 개의치 않아 하며 남자친구와 연애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연애를 하며 조심을 못한 탓에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찾아가 어머님께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계속 내쉬셨습니다. 다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요. 그렇다고 결혼을 반대하실 수도 없으셨죠. 뱃속의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전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남편은 결혼 후 저와 아들 명훈이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어머님께서 하시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던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가게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경쟁 관계가 없어 가게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때쯤 다른 관계가 생기며 손님들 대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몇십 년 전 장사 스타일 그대로 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가게가 맛으로나 분위기로나 새로 생긴 가게보다 못하긴 했어요. 이런 상황에 남편이 어머님을 도와 가게를 일으키려고 하기는커녕 딴 마음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자기 가게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도시 나가서 가게를 차릴까봐.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어머님 가게에서 배운 게 뭐가 있다고. 그럴 생각 있으면 어머님 옆에서 일 배우면서 당신이 가게 바꿔나갈 생각이나 해. 이 동네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손님들 가지고 그릇 싸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봤자 여기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어. 밖에 나가서 장사하면 분명 더 잘 될 거야. 지금보단 나을 거라고. 장사가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장사한다고 해도 당신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선 어머니 옆에서 좀 배워. 그리고 장사를 하든 가게를 물려받든 그때 대여서 하라고.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남편은 결국 시모가 하던 가게를 그만두고 자신의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전 남편이 좀 더 어머님의 가게에서 남아있기를 바랬어요. 장사라는 게 아무나 할 만큼 쉬운 일도 아니고 남편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방일이든 운영이든 미숙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게 헛바람을 넣어서 가게를 차리게 만든 거라고 몰아갔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말이죠. 창영이는 같이 안 했어? 아시잖아요. 그 사람 지금 가게 준비한다고 바쁜 거요.
걔 진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가게 일이라고는 서비랑 카운터만 보내가 무슨 가게를 하겠다고. 그러게 너는 왜 가만히 아는 애 헛바람을 넣어서 이 난리통을 만들어 놓은 거니? 제가요? 어머님 저 그 얘기 장사해보라고 입도 뻥긋한 적 없어요. 되려 제가 말렸어요. 어머님 가게에서 진득하게 다 배우고 나오든가 아니면 가게 물려받으라고 했다니까요. 지금 그이가 장사하겠다고 저 난리치는 거 전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얘. 우리 창용이가 얼마나 엄마 말이 잘 듣는 아이였는데 걔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애가 달라졌어. 그러면 뭐 때문에 변했을 것 같니? 바뀐 거라고는 네가 옆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네가 직접적으로 말을 했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했든 간에 헛바람에 넣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지. 하여튼 며느리 차에둬야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는 건데 그건 그렇고 창혁이는 정말 어쩌려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시모는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해를 시키려다 끝내는 포기하게 되었고요. 어차피 누가 헛바람에 넣던 안 넣었던 간에 중요한 건 앞으로 남편의 가게를 어떻게 꾸려나갈 건가였어요. 시모는 남편이 독립해 나와 가게를 차리는 것에 대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아들을 쫓아다니며 밑반찬부터 음식 레시피까지 전부 손수 알려주더라고요. 자기 가게도 내팽개치고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사비를 들여 주방용품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싹 다 해주었죠. 그렇게 하게 된 남편의 장사는 처음에는 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사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었어요. 오픈빨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가게 내부에 이벤트도 있고 사람들 역시 호기심이 있으니 무조건 2주 또는 한 달 동안 손님들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맛이 있고 괜찮은 집으로 인정을 받으면 오픈 직전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손님들이 찾아주시죠. 그런데 맛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관심도 떨어져 나가고요. 남편의 가게가 딱 그랬습니다. 한번 드시고 간 손님들이 다시 찾지 않으셨죠. 그 이유를 저도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하던 가게 레시피를 그대로 했거든요. 시모 가게보다 경쟁해야 할 가게는 많고 레시피도 예전 그대로의 레시피이니 사람들에게 전혀 인상 깊지 않았어요. 가게 영업을 하기 직전까지 제가 남편을 말리며 메뉴 개발을 좀 해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안전지일이고 익숙한 맛이 최고라며 고집을 피웠죠. 자기도 시모 밑에서 일할 때는 맛이 구닥다리라며 낮잡아 이야기했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남는 시간에 새로 레시피 개발도 하고 고칠 점도 확인하면서 손님들을 불러들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남편은 다른 데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요리는 잘할 줄도 모르면서 음식 메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음식점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 간판은 닭도리탕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감자탕을 파고 있는 겁니다. 닭에 관련된 음식은 없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한다는 게 닭육수로 감자탕을 한다고 손님들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잘 될 턱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음식점 일이라면 남편보다 경험이 몇 배는 많은 제가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면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제 말은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날들이 몇 개월이 흘러갔고 남편은 집에다가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 가게를 나가 음식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주방은 자기가 맡을 거라고 고집을 피우니 뭐라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제가 아이를 키우며 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자란 생활비를 직접 벌어다가 썼어요. 그런데 더 속 터지는 일이 뭔가 하면 시모에게는 남편 가게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제 탓이라는 거였습니다. 너는 창영이 가게가 저 모양 저 꼴이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멀리 있으면 네가 옆에서 창영이를 잘 도와주고 있어야지. 뭘 하고 있었냐고. 저도 말했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라고. 근데 제 말 안 듣는데 어떡해요. 저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저 명훈이 돌보면서 부업하는 건 아세요? 귀가 가져다 주는 돈이 너무 모자라서 제가 애를 들쳐업고 일하고 있다고요. 저야말로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 사람 보고 고집 좀 그만 피우고 제 말 좀 들으라고 해주세요. 예, 내가 언제 너보고 우리 아들한테 명령하라고 했어. 우리 아들 보좌하라고 했지. 너 이러는 거 보면 안 봐도 비디오다. 안 여자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니까 남편이 밖에서 일이 잘 안 풀리지. 내가 이래서도 우리 집안 사람으로 들이기 싫었던 건데 하필 명훈이가 생겼어요. 자기 집이라도 제대로 된 집이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무슨 도움이라도 받지.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만 계속 퍼다주고 있으니. 화가 나는데 친정집이 시볼 때도 남편 가게 차릴 때도 해준 게 없었으니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더 말을 붙였다가는 괜히 더 소란만 커질 것 같아 그만두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남편이 가게 장사를 접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켜놓는 전기값이 더 들어간다며 그냥 폐업을 해버린 거죠. 이러한 사실을 2달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져다 주던 생활비가 어느 순간 뚝 하고 끊기게 되니 제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가게를 찾아가서 알게 되었죠. 폐업을 했으면 폐업을 했다고 말을 해야지 왜 숨겼냐고 묻는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곤 부끄러운 가장이 되어서 그렇다며 펑펑 울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니 더는 뭐라고 타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업 실패로 인해서 그런지 굉장히 예민하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남편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죠. 문제는 자신감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사람이 무기력해졌다는 거였어요. 당신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빚은 어떻게 할 거고 나랑 명훈이는 어떡하라고. 사업 실패한 거는 실패한 거고 장사 접었으면 이제 다른 새끼 찾아봐야지. 이렇게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있을 거냐고. 내가 하면 뭘 하겠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지. 내가 뭘 하잖아? 그럼 또 빚만 쌓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러면 다시 어머니 밑으로 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던가. 엄마한테 무슨 염치가 있었을까? 가서 그 돈 다 날리고 가게 망했다고 해? 빚 갚아달라고? 여보, 나도 힘들어. 나 조금만 쉴게. 나 지금 뭐든 못하겠다고. 그럼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이 집도 날려먹고 명훈이랑 길바닥에 다 앉힐까? 됐어. 그렇게 무서우면 집에서 명훈이나 잘 돌봐.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 가게 열쇠나 내놔.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빈가게 놀리며 월세만 밀려갈 바에는 나물이라도 뜯어와 그곳에서 파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진짜 나물을 판다는 건 아니었고 저도 남의 밑에서 한 일이었지만 장사 경험이 제법 되었으니 직접 장사를 해보기로 한 거죠. 준비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장소로의 장소와 장비가 갖춰졌으니 사업자만 있으면 되었죠. 보건소와 구청을 들락거리며 최대한 빨리 장사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저는 여러 가게에서 배웠던 레시피에 저만의 아이디어를 넣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큰돈 벌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딱 우리 세 식구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에 월세와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돈, 이 정도만 바랬죠. 이것도 사실 목표를 높게 잡은 거였습니다. 가게 일을 하며 투잡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오픈빨이 지난 상황에서도 손님들께서 계속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었는데 장사가 또 언제 안 될지 모르니 직원을 고용하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말만 들었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건 처음이었던 남편은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는 가게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러다 보니 자기도 어느새 두건과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 명훈이를 친정과 시댁에 번갈아가며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두 사람은 가게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아이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저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 당장은 월세도 내야 했고 갚아나가야 하는 빚도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과 시댁에 가게 일이 바빠 아이를 맡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모에게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꼬투리만 생겨도 저를 잡아 뜯어먹으려고 하는 시모에게 남편 가게는 폐업을 하고 내 가게는 문정성시라는 말을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자신의 아들보다 잘 나가는 며느리를 이번엔 또 뭐라고 부를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보나마나 남편 기를 죽인다는 식의 말을 할 게 뻔했으니까 말이죠. 또 남편 기 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가게 나와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확실히 전보다는 주눅이 든 채로 있었거든요. 시모 앞에서만이라도 거기 산다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제 가게인 걸 숨기고 남편이 운영하는 걸로 시모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역시 자기 아들이라며 제 앞에서 으스대기 바빴고요. 내가 뭐라고 했니? 우리 창영이가 날 닮아서 음식에 소질이 있다니까? 하기야 태어나고 보고 자란 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 따지고 보면 영지교육을 배우거나 다름없는데 나는 사람들이 네 음식을 알아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근데 가게 상호명을 왜 바꿨어? 엄마가 큰돈 들여서 지어온 건데? 그냥 이름이 너무 옛날식이라서 젊은 손님들도 받으려면 좀 영하게 지어야 할 것 같았거든. 어머, 너는 머리도 좋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했니? 확실히 나 같은 옛날 사람보다는 네가 100배는 낫다. 근데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얘 나래야. 너는 네 남편 제대로 챙기고 있는 거 맞지? 애까지 맡기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완전히 직무유기라고. 너 내일부터는 우리 창영이 뭐 먹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 앞으로 매일매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도 같이 일하는데. 가게에서 장사한 음식 먹거나 시켜 먹는 거지. 챙기긴 뭘 챙겨.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한다고. 아휴, 우리 아들 자기 마누라 챙기는 것 좀 봐. 고생은 네가 다 하면서 마누라 챙기기는 엄마가 서운해지려고 한다. 알겠어, 그만할게.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엄마가 보약이라도 한 점 지어줄게. 엄마가 장사해봐서 알잖니. 장사라는 게 몸에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힘든데. 시모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자고 한 거였으니까요. 저를 들들 볶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